안녕하세요. 머니워커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파트며 주식이며 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오늘은 저랑 산책하면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지렛대라는 말이죠.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적은 힘으로 들어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인 아파트를 살 때 이 레버리지란 말을 쓰죠. 왜 레버리지를 3억을 썼네, 4억을 썼네 하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3, 4억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멋지게 부르고 있는 레버리지란 말이 저희가 빚을 내는 대출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레버리지, 빚, 대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셋 다 남의 돈을 빌려오는 행위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죠. 레버리지는 자본가의 언어라는 거죠.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단어에 함축하고 있어요. 뭐 사실 말도 멋있잖아요. 빚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반면 빚은 서민들의 언어라는 거죠. 해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단어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말 자체만 딱 들어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나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 받잖아요. 남의 돈 무서운지 알아라. 남의 돈 썼다가 패가 망신한다. 옆집 누구 아빠는 돈 빌렸다가 못 갚아서 집이 풍비박산 났다더라.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빌리는 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자본주의의 찐 마인드를 가진 은행을 한번 볼게요. 은행이 저축액이 늘어난다고 불안해하고 망할까봐 걱정할까요? 아니, 은행 저축액이랑 빚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입장에선 저축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빚을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저축한 돈을 이용한 대가로 은행은 연 1, 2% 이자를 주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저축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 바로 줘야 돼요. 빚이랑 다른 게 있나요? 사용하는 대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죠. 그 이자를 빌미로 저희 돈을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저축액 찾으면 은행은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왜 1, 2%씩 이자를 주면서 저희 돈을 빌릴까요? 그 돈을 활용해서 10% 이상 불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1% 주고 은행은 나머지 챙겨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저희 돈을 레버리지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어떻게 그 돈을 이용해서 1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알게 되면 은행이 저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걸 해야죠. 그럼 레버리지에 좀 더 집중해 볼게요.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남의 것을 갖다가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쥐뿔도 없다고 인생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디 갖다가 쓸만한 게 없는지. 자, 그럼 어떤 걸 갖다가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지금까지 설명한 돈이 있죠. 은행은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빌리는 곳이에요. 그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저희는 활용을 해야죠. 두 번째는 노동력이 있어요. 남의 노동력을 레버리지 시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누가 잘하죠? 사업가들이 잘하죠. 지금 저랑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워킹메이트 여러분, 회사 다니고 계신가요? 회사 사장님들한테 8시간의 노동력을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저희 노동력을 이용해서 월급이라는 1%의 대가를 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거예요. 은행이랑 똑같죠. 뭐 더 갖다가 쓸만한 게 없을까요? 세 번째는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레버리지 하는 거죠. 뭐 1, 2만 원밖에 들지 않아요. 저는 책이랑 거리가 정말 먼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도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이게 바로 지식 레버리지를 활용한 결과거든요. 저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예요. 주변에 자산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아니, 있긴 있나요? 회사 가면 저와 비슷한 학력,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과 아무리 심도 있게 얘기해봤자 다 나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저희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을 통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을 옆에 두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펼쳐진 느낌이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자본주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과 레버리지에 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세상이 이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집을 한번 볼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는 건 괜찮은 겁니다. 전세는 어떨까요? 내 목돈을 집주인한테 레버리지 당하는 구조예요. 전세 살면서 부자 되는 사람 봤나요? 있다면 데려오세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월세는 어떨까요?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지 않고 월 이용료만 내면서 목돈은 내가 굴리는 거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가 아니면 월세만 사는 거예요. 전세 사는 부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고요. 이번엔 회사를 볼게요. 사장님들은 우리 노동력을 레버리지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8시간만큼의 노동력을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즉, 내가 남의 돈을 레버리지 하거나 남의 노동력을 레버리지 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빚을 내서 투자해도 될까요? 오랜만에 걸으면서 얘기했더니 숨이 많이 차네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산책 때 만나요. 그럼 이만.